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어제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법정에 섰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 1차장을 두고 하위직 실무자라서 얼굴이 바뀌었지만 어떻게 기억하느냐, 나 김문기를 잘 모른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고, 또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토지 용도를 4단계나 상향시켰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재명은 기소된 뒤에 말을 묘하게 비틀었죠. 시장 당시 기억을 못한다고 한 것인데 그걸 왜 의심하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도지사 때는 아는 사람인데 시장 당시에는 몰랐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김문기는 이재명과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뉴질랜드를 열흘 동안 다녀왔습니다. 9박 11일 두 나라를 다녀오면서 골프도 쳤습니다. 그는 여행 도중에 가족들에게 전화로 이재명 시장님과 골프 친 것을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김문기를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왜 문제되는 걸까요? 만약에 알고 있었는데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말입니다. 김문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었죠. 그 1처장 당시에 대장동 개발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4차례나 위반했습니다. 최소 4차례입니다. 검찰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재명의 발언이 대장동 사업에서 핵심을 맡은 김문기 등과 업무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에 책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할 우려가 있어서 그 연관성을 차단해 비난 여론을 막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말하자면 배임 혐의가 도마 위에 오르자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성을 차단해서 20대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자, 두 번째 도마 위에 오른 거짓말은 백현동 옹벽 아파트에 연관된 문제입니다. 이건 어제 재판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다음 재판으로 미루어졌습니다. 시간 때문에 말입니다. 백현동 아파트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토지 용도를 상향시킴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성남시는 당시 이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상향을 시켰습니다. 전례 없는 특혜가 논란이 되자 이재명은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국토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상향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거짓말인 것이 들통났습니다.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의 자유재량으로 판단하라는 회신을 보낸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검찰은 기소 당시에 이 두 가지 허위 사실은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기를 모른다 하는 사실과 그리고 국토부 협박 때문에 토지 용도를 4단계나 상향을 시켰다, 이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는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였다, 이 얘기입니다.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냐 아니면 소극적이냐,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았을 때 그때 소극적이었다, TV토론에서 쉽게 말하면 응급결에 한 답변으로 소극적인 허위사실 공표였다, 이것이 인정되어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에는 이건 적극적이다, 국정감사장에서 한 허위사실 공표, 그리고 방송에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한 허위사실 공표, 두 분 다 적극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작년 9월 8일 기소됐습니다. 그렇다면 공소시기 6개월 내에 1심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법조항으로 볼 때 나흘 뒤에 오는 3월 8일까지 선고를 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법 정신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고를 해야 할 이 시간에 이제서야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2주마다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채택한 정인만 50여 명이 됩니다. 50명이 넘습니다. 과연 올해 안으로 1심 재판을 끝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 분명한 것은 재판이 오래 끌수록 민주당은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이미 치명상을 입은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살아날 길은 사실상 없습니다. 앞으로 대장동 배임죄와 그리고 성남FC 후원금과 연관되어 제3자 뇌물죄도 아마도 불구속 기소될 것이고, 또 백인동 개발 비리와 수원지검에서 한창 수사 중인 대북송금 사건 역시 기소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이재명은 이제부터 검찰과 법정을 거의 매주 들락거려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거기에다 아마도 검찰은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죠. 체포동의안을 다시 국회에 보낼 겁니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앞으로 그는 어떤 처신을 보여줄까요? 일단 어제 재판 진행 상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논리는 이렇습니다. 물론 변호사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아느냐 모르냐 이런 것은 다 주관적인 판단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언제 몇 회를 만나야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은 2009년 김문기의 휴대전화에 이재명의 연락처가 저장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닙니다. 포렌식 등을 통해 2009년 6월 24일자로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 이 대표의 연락처가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 검찰이 발표 내용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포렌식 자료로는 김문기 휴대전화에는 이재명 시장, 이재명 지사 이렇게 각각 저장된 2개의 휴대전화 번호가 발견됐습니다. 직식에 따라 달리 저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방송에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하급자인 김문기 도계공 개발처장을 몰랐다고 한 이재명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였으면 이재명 시장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과 김문기가 최소 2개 이상의 연락처를 공유한 관계임이 확인된다. 그만큼 친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검찰은 김문기가 자신의 딸에게 이재명, 유동규와 골프를 쳤다고 자랑한 동영상 등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2009년 무렵 한 공공주택 리모델링 연합회에 조언을 하면서 당시 건설업체에서 일했던 김문기와 교류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은 김문기와 2015년 1월 말씀드린 대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로 9박 12일간의 해외 출장에 동행해서 공식 일정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같이 골프도 쳤습니다. 보통 골프를 치면 라운딩을 하는데 한 4시간, 그리고 밥 먹고 소주라도 한잔하게 되면 또 한두 시간을 같이 보내죠. 이재명 시장과 김문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편 이재명은 2015년 성남시장 당시 김문기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수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있습니다. 이날 재판 중에 검찰 측에서 법정 내 스크린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출장 일정 자료 등을 지시를 하자 이재명은 피고인이 앉는 책상 위에 놓인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서 스크린의 자료와 대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재명은 점심 식사를 마친 뒤에 오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돌아와 기자들에게 검찰이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고 공격했습니다.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그리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수십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 기소했다.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 생각한다.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 초과의 환수장을 위반한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문제와 그리고 윤석열이 김만배를 몰랐다고 한 문제는 차원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윤석열과 김만배는 아마 그 사이에 박영수 변호사도 끼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논란이 된 것은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샀다. 아마 이 문제가 걸렸겠죠. 그런데 윤석열이 김만배를 알았다 몰랐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습니까? 이재명이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 이것처럼 말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사전에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PPT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부분은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표 대상인 사실이 아닌, 그냥 법에는 사실을,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결국 허위사실 공표의 구속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변호사가 꽤나 이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측은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시장에게 업무상 수차례 보고한 적은 있다는 점도 시인을 했습니다. 아마 부인하고는 못 견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급 직원이 보고는 대단히 일상적인 일로서 그 사실 자체가 피고인의 후보자 자질과 상관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변호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4천여 명 중에 김문기와 같은 직급을 가진 팀장급만 600명에 달한다. 그런 사람을 기획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러면서 방송 출연에서 한 발언이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마저 했습니다. 글쎄요, 600명 되는 팀장 중에서 하필이면 김문기를 콕 찍어 오스트레일리아와 그리고 뉴질랜드까지 가서 골프까지 같이 쳤습니까? 방송에서 적극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특성을 봤을 때 토론회 대담 등 적극적 사실에서 말한 것은 공표에 해당하기 어렵다. 사실 이러한 논리로 이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에서 한번 파기환송을 받아 무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글쎄, 또 그런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어제 재판을 시작으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지옥이 펼쳐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 검찰 수사와 재판의 연속입니다. 당장 이 공직선거법 재판만 하더라도 이재명은 2주 뒤인 17일 그리고 또 2주 뒤인 31일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2주마다 이 재판이 열립니다. 이번 재판은 이재명이 연루된 여러 의혹 중에서 법정형은 가장 낮지만 오히려 이재명에게는 더 큰 치명상을 안길 수 있는 재판입니다. 당장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재명은 공직선거법과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비선거권도 박탈됩니다.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또 성남FC 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상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모두 기소하면 이재명은 거의 매일 재판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들은 대부분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들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우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어제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공천 때 개딸 여론조사를 반영하도록 당헌 변경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당헌을 왜 바꾸려고 되는 걸까요? 바로 비민계를 박살내버리자, 이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당혁신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당무감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당무감사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대로 국회의원 등 지역위원장을 교체하거나 다음 총선 공천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당의 세포 조직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 당협 중심으로 말입니다.
말하자면 다음 총선에서 누구를 공천하고 누구를 솎아낼지 사실은 사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해서 성적이 나쁜 사람은 솎아낼 준비 대상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감사한 결과 의외의 성적을 거둔 사람은 높은 점수를 받아서 공천을 받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겁니다. 결국 다음 총선 공천에 권리당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강경 친명계 김용민이 이틀 전 라디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공천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분들을 심판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 참, 이제는 아주 노골적입니다. 이 말에는요, 비명계를 합법적으로 공천에서 배제시키겠다. 비명계는 앞으로 다 쫓아내겠다. 이런 무서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내놓고 비명계를 대거 축출하겠다는 것으로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무참하게도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혁신안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당헌 당규 개정안을 이달 중에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당무감사 평가 항목 중에 권리당원 여론조사 비중은 총 100점 중에 20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2배에서 4배 정도 높은 비율입니다. 결국 이재명 팬덤인 개딸의 표심이 공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천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개딸들은 대선 전후에서 대거 입당해 120만 명 민주당 권리당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로 추정됩니다. 비명계와 문파 쪽에서, 그리고 친문 강경파를 문파라고 그러죠. 비명계와 문파 쪽에서 당이 사당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적어도 31표가 넘는 무더기 반란표가 나오자 강성 권리당원들을 중심으로 지역별 낙선 의원 명단을 만들어서 온라인에 유포하고 있는 점입니다. 언론에 나온 한 초선 의원은 명단에 포함이 되자 지역 당원들이 다음 총선에서 가만 안 두겠다는 식의 협박 문자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문자 테러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친명계 인사들은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서 총선 준비를 하며 공격 대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 이재명 사퇴론이 나오자 친명계 강경파에서는 이재명 사퇴 여부를 당 중앙위원회를 열거나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절대 이재명은 쫓겨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퇴하지 않고 옥중에서도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모 방송에서 이재명과 개인 통화를 했다면서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개딸들이 민주당사 앞에서 수박 깨기 행사를 열겠다고 나섰습니다. 수박은 겉은 파래서 민주당, 속은 빨간색 국민의힘이라는 뜻을 가진 신조어로 수박 깨기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반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행동입니다.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로 보이는 더불어 수박 깨기 운동본부, 이 이상한 본부의 회원들은 3일 오후 5시에, 그러니까 어제 오후 5시에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번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 반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하는 집회를 벌였습니다. 개딸들은 이재명이 법원에 출석할 때 법원 앞에서 김건희를 구속하라!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연 데 이어 당사 앞에서 이른바 수박 깨기 행사를 연 것입니다. 개딸들 15명은 수박 2통과 100여 개의 수박 모형 풍선을 준비했습니다. 2월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적어도 31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자 강성 이재명 지지자들은 비명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며
수박 색출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는 수박 깨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행사 사회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대표를 배신하고 당원을 배신하고 말도 안 되는 가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겠나? 이건 반란이라고 생각한다. 그 뒤 말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협박하고 겁박하며 공치 주지 않으면 가결에 투표하겠다고 한 의원들이 몇 명이냐? 주변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40명가량 내부의 적이 무섭다. 내부의 적이 정말 무섭습니다. 한 30대 여성은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그분이 어떻게 되든 끝까지 믿고 지킬 테니 수박은 내 말 잘 들어야 한다. 다음에 또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 것이다. 그녀는 수박 모양의 풍선을 발로 밟아서 터뜨렸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 유력 정치인 팬덤의 수준입니다. 다른 참석자는 트럭에 올라가서 수박을 주먹으로 깨며 수박들을 꺼져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든 수박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요사이 값도 비싼데 말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 정도면 홍위병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원내대변인 김미애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무엇을 변질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른바 민주당 수박 의원들은 민주당에서 그래도 공당의 전통을 지키고 원칙과 상식을 붙잡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분들이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개딸 등 민주당의 극렬 강성 지지층은 국민을 변절하고 범죄의 편에 서라고 협박하는 홍위병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개딸들을 두고 홍위병이라고 한 말은 이래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 민주당 당내 내부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또 거의 모든 방송에서 뉴스가 되더군요. 당내 내분이 확대되고 있다. 개딸과 강성친문 문파 간의 내전이라고 할까요? 개딸들이 이낙연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말입니다. 미국에 가 있는 분. 이재명 체포동의안 이탈표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자체가 바로 이낙연 탓이라고 주장하며 이낙연 영구 제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미국에 가 있는 이낙연을 말입니다. 자, 이러자 이번엔 문파들이 왜 가만히 있는 이낙연 전 대표 탓을 하느냐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문파들과 이낙연 지지자들은 대부분 일치하죠. 시작은 한 권리당원의 청원글입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다음 날인 2월 28일 이 당원은 이낙연 전 대표를 강제 출당시켜 당에서 영구 제명해달라는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이 청원은 놀랍게도 불과 3일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8월 도입한 당원 청원 시스템은 권리당원만 이용을 할 수 있죠. 청원 시스템에 청원글을 올린 뒤에 청원을 한 뒤에 30일 안에, 그래 한 달 안에 권리당원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지도부가 공식 답변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이낙연을 출당시키라는 청원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요? 저는 그것이 자막 궁금합니다. 청원 작성자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내 반란표가 나오게 만든 것도 이낙연 전 대표가 꾸몄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날 온라인상에는 문재인과 이낙연, 친문, 비명계 일부 의원에 대해서 수박, 국짐 첩자, 칠적 처단하자. 국짐, 국민의힘을 국짐이라고 부릅니다. 국짐 첩자, 칠적 처단하자. 이런 이미지까지 나돌았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는 문재인 이름까지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부결의 투표했는지 밝히지 않은 의원 21명 명단을 공유하며 소신파 3명 정도를 빼고 모두 이낙연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낙연계 윤영찬은 참지 못하고 페이스북에 이낙연 영구제명 청원과 수박 실적 이미지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상대에 대한 악마화는 포퓰리즘의 제1원칙이다. 인과관계도 없는 뜬금없는 악마화는 당을 왜소하게 만들고 분열시킬 뿐이다. 그는 수박 실적은 황당하고 분노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가짜 뉴스를 근거로 한 정오와 폭력에 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첩자니 처단이니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 글쎄요, 그쪽 동네가 원래 그런 말을 자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왜 한마디 말이 없을까요? 어떻든 문파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친명 위주의 당 지도부가 개딸들의 집단 테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친문 성향의 당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표결 직후부터 이낙연 대표뿐만 아니라 이낙연 측근 의원들을 겨냥한 수박 테러가 본격화되었다.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이낙연 탓을 주도하는 것이다. 배후에 누군가가 지령을 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을 했던 분이죠. 전 고양시장 최성. 이 최성이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이전 대표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신고받는다. 앞으로 법률적으로 따지겠다는 겁니다. 개딸들이 조직적 움직임에 문파 카페에서는 당 지도부와 개딸이 짜고 치는 고스톱, 권리당원을 앞세워 독재를 하겠다는 것, 이런 반발들이 쏟아졌습니다. 당비 납부 중지운동을 벌이자는 발언마저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 지지도 폭락 중입니다. 한국갤럽이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한 주 만에 5%포인트가 떨어져서 29%가 됐습니다. 30% 밑으로 추락을 한 겁니다. 30% 아래로 떨어진 게 아마도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일 겁니다. 반면에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국민의힘은, 아니 컨벤션 효과라기보다 민주당의 그런 늪에 빠진 민주당의 그런 반사 효과를 누리는 국민의힘은 그 지지율이 39%까지 올라갔습니다. 여야의 지지율 차이는 두 자릿수로 벌어졌는데 무려 8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야당, 바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망언을 했다고 공격했습니다.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나온 비판입니다. 그러자 3.1 국민의힘은 두 전직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소환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그대로 가드뉴스처럼 들고 온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일 두 나라는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이어가야 할 공동운명체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는 조건에 서 있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공동번영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3월 1일 제86주년 3.1절 행사에서 취임 후 세 번째 기념사에서 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연설문. 우리는 19세기에 우리 조상들이 범했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우리가 일본과 똑같이 개국하고 근대화를 했던들 우리는 일제 침략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누가 있을까요? 김대중이 2000년 3월 1일 제81주년 3.1절 기념사에서 한 말입니다. 자, 다음 연설입니다.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습니다. 자, 이 말은 누가 있을까요? 이번에
야당이 망언을 했다고 비판하는 그런 비판을 받는 윤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비판도 정직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